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1910년대에 있었던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1920년대, 30년대 가면은 외울 게 더 많고 헷갈리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조금 미리 복습을 좀 하고 공부를 좀 해 놓으면은 뒤에 가서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마이크가 바뀌었죠. 저번에는 들고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핀마이크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이크가 이게 조금 지지직거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지지직거려서 여러분이 들을 때도 조금 지지직거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지지직거리네요. 그래서 조금 수업 듣는데 조금 거슬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계속 원격 수업 하느라고 좋죠. 사실은 좋죠. 이게 집에서 수업 듣는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세상도 참 좋아지고, 시기도 또 시기인 만큼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격 수업으로 맨날 만나게 되는데, 사실 원격 수업이라고 좋아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학력이 항상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이거 잘 듣고 있을까도 사실 모르겠고, 잘 듣는다고 해도 이게 이게 소통 과정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또 과감히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듣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같이 해야 또 수업이 또 진도가 너무 빠르죠. 또 원격 수업 하면은 혼자 떠드니까는 진도가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시험 범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 뒤지겠죠. 그러니까는 원격 수업할 때 철저하게 수업 잘 들으시고 복습, 예습까지 바라지 않아요. 복습이라도 조금 하면서 내용 정리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서두는 이제 그만하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교과서는 177쪽입니다. 교과서는 177쪽. 오늘은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교과서로는 183쪽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페이지 수만 많지 사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여러분들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그만큼 중요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을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177쪽, 3.1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은 사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게 합쳐져가지고 빵 터진 게 바로 3.1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제 여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필기로 지도 그렸었는데 선생님 그 지도 그려야 돼요.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지도 그려야 됩니다. 당연히 지도를 제가 열심히 그렸는데 안 그리면 안 되겠죠. 이건 세계지도고 지도 또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지도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냥 이거 지도를 따로 그리라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그렸던 데다가 추가를 하면 됩니다.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도 그린 거예요. 우선 국내적으로는 어떤 그 문제가 있었냐면은 당연히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면서 계속 일제 압박에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 이거를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항거해야겠다. 빵 터져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는 게 우선 국내적인 분위기겠죠. 그 다음에 해외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준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거 누가 말했댔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주장을 했던 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인데, 이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러시아에서 뭔 일이 있었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피의 압박,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이 거기에서 해방운동,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만약 운동을 펼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피압방 민족 해방운동 지원, 아니면은 뭐 약소민족 독립운동 지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름보다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다시 우선 쓰고,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우리 공산주의를,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이제 전파를 하면서 우리 못 살고 이렇게 제국주의에 휘말려 있는, 자본주의에 휘말려 있는 이런 그 약소민족들, 그러니까 지금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던 민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에 대해서 해방 운동을 펼치면은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레닌의 약소민족 독립운동 지원 선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윌슨도 그렇고 레닌도 그렇고 해외적으로 뭔가 독립을 조금 지원해주는,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그러면 우리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러 외적으로부터 먼저 독립선언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만주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가 어디랬죠? 1번이 여기가 압록강 유역 서간도, 그 다음에 이 두만강 유역의 북쪽이 북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지역, 이 연해를 따라서 간다 해서 연해주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만주, 러시아 등지에 분포되었던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은 무오년에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서 무오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뭐 이게 크게 파장을 일으켰든 안 일으켰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우리가 독립을 향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출을 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일본의 심장이었던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도쿄에서 도쿄 유학생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합세를 해서 28 독립선언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독립선언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일으켜 봐야겠다. 독립선언을 이제 이어가서 우리도 독립운동을 해봐야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통해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과서에는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이 뭘 파견해요? 신한청년당이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해가지고 김규식을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말하도록 하기도 했고, 여러 이제 여운형이 독립청원서를 보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참고를 하고, 대표적인 것만 우선 이렇게 썼으니까는 이거는 필기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1919년 1월에 고종이 사망을 합니다. 고종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망하는 가운데서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든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썰이 있었던 거야. 무슨 썰이 있었냐면은 고종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독살을 당했다. 이렇게 옛날 은수저 있잖아요. 은수저 이렇게 그 음식에다 갖다 대보면 독이 있으면 이게 은이 막 파래지고 이런다는 이런 이제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제가 고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막 퍼지게 되면서 일반 백성들까지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제 국외적으로 여러 영향을 받게 되면서 중심이 됐던 국내에서 중심이 됐던 세력이 천도교 세력과 천도교 세력과 그다음에 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로 하면서 그 아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이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민족대표 33인이 이런 거를 준비를 하면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민족대표 33인이 구성이 됩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이 밑에 177쪽이 아래 있는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거를 배포를 하고 이제 배포할 준비를 한 거죠. 배포할 준비를 하고 3월 1일에 시작하자라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3월 1일에 우선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음식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음식점인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에 야 우리 독립선언서 낭독했으니까 우리 잡아가라 하고 일본 경찰에 전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연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실행하고자 했던 그 여러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탑골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가 나와가지고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막 시작해서 만세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벙 떠 있었다가 안 되겠다, 우리라도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읽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다 알죠, 이 내용들은. 어서 종이 치니까. 그래서 3월 1일에 탑골공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주요 도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농촌까지 쭉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비폭력을 이제 생각을 하고 비폭력을 표방하면서 만세 시위를 시작을 했지만은 문제는 뭐였냐면은 일제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이제 시위를 진압하니까는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도 무력으로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죠. 비폭력이라고 3.1운동은 비폭력 시위다. 비폭력 평화 운동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공식화해서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3.1운동은 처음에는 당연히 비폭력을 표방했지만은 이게 뒤로 가면서 이게 확산되면서 이게 폭력적인 모습이 이제 나기도 했다. 그리고 더 양상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폭력 시위로 격화되었다.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일제 탄압이 아까 말했듯이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이렇게 폭력으로 바뀌었댔죠. 그래서 대표적인 탄압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79쪽에 보면은 자료 4번에 사진이 있죠. 그래서 제암리 사건이 그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그 마을에 있던 교회당에 다 모아놓고 못 지르고 그냥 불태운 사건이죠. 그리고 이걸 뚫고 나오면 총으로 쏴버리고 이렇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불을 질러서 하는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전개 과정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의의 봅시다. 3.1운동의 의의는 당연히 신분이나 직업, 종교 이런 것들 전혀 상관없이 모든 계층이 참여한 우리 역사상의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다. 민족운동이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3.1운동에 의해서 일본은 당황을 많이 합니다. 크게. 왜냐면은 이게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통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두다가는
갈아엎어질 수 있잖아요. 식민지에서 이제 식민지를 경영을 못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1910년대 무단통치에서 20년대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문화통치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었죠.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한번 이렇게 3.1운동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뤄냈다, 이 민족운동을 이뤄냈다라는 성과 때문에 1920년대로 가면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항일 투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뭐 생존권 투쟁이었지만은 이게 항일 투쟁으로 점차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안 썼지만은 위에 뭐 다른 해외 지역의 무장 투쟁이나 뭐 외교 노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뒤에 있었던 독립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건이 바로 3.1운동이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제일 큰 그 성과는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3.1운동의 한계라고 우리가 명시하진 않지만은 어쨌든 3.1운동은 그 뭔가 물론 주도자는 있었죠. 주도자는 있었지만은 이 민족대표 33인 갖고는 안 됐던 거예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운동을 좀 발전시켜서 한 번 더 일으켜야겠다. 뭔가 우리가 힘을 합쳐서 했으면은 더 뭔가 큰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자신들의 이제 조금 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노선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뒤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고 그 내용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78쪽, 9쪽은 당연히 보면 좋겠죠. 당연히 봐야겠죠. 넘어가서 180쪽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넘어갑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방금 얘기한 것처럼 3.1운동 이후에 국내외에서 우리가 3.1운동이 조금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이제 꼽으면서 각자 여러 지역에서 국내외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기 전에 각자 각 지역에서 우리가 결집을 해보자 해서 임시정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어요.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그 연해주 지역에서는 권업회부터 해서 대한광복군 정부 여기까지 됐었다가 이 시기에 더 큰 단체로서 선병위가 주도로 해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한성정부, 한성에서 중심에서 정부를 설립을 했는데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추대를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승만이 주도를 해서 만든 것보다는 한성정부가 먼저 갖춰지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을 올렸다. 그 다음에 상하이 지역에서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상하이 임시정부도 이승만이 그 대표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이렇게 임시정부들이 처음에 이렇게 각각 각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가 아니다 이거 더 크게 하나로 뭉치자 해서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그래서 한성정부, 어쨌든 국내에 있었던 정부를 이제 뼈대 중심으로 해가지고 법통성을 계승을 해서 위치는 어디로 해요? 위치는 상하이로. 위치는 상하이, 그 다음에 뼈대는 한성정부로 해서 대통령인 이승만,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이동희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 이제 무장투쟁에 적합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지역이 상하이가 좋은지 연해주가 좋은지 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긴 하지만은 이때 이제 의견들이 일어난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뒤에서도 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한데 모였어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의 노선들, 독립운동을 어떻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다 같았을까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외교로 해결하자. 외교 노선, 다른 나라의 외교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자 했던 게 외교 노선. 아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무력으로 몰아내야 된다. 무장투쟁을 하자 하는 노선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한데 뭉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하이를 보면은 상하이는 무장투쟁을 해가지고 일본 한반도로 들어가기 힘들죠. 그러니까는 외교 노선을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해주 지역은 바로 러시아니까는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자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최종적으로 상하이가 결정된 거는 아직 우리가 무장투쟁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외교로 풀어가자라는 그 의견이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상하이 지역으로 우선 결정이 돼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정이 수립된 것입니다. 알죠? 삼권 분립 이것까지 뭐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행정, 사법, 입법 이렇게 행정, 입법, 사법 이렇게 해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밑에 이제 교과서 있어요. 행정은 국무원, 그 다음에 입법은 의정원, 그 다음에 사법은 법원 이렇게 해서 세 기관을 두게 되면서 삼권 분립의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상하이에 두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위기구 여러 조직들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두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국내에서 그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통제는 국내 그 행정망, 행정 조직을 말하는 거고, 교통국은 정보 첩보 역할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이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도로 봤었던 1번, 2번 그쪽 지역에 아까 말했던 서간도 지역에는 서로군정서, 북간도 지역에는 북로군정서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에 있던 군대들이 이미 있었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1번, 2번 하면서 배웠었는데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가 하나로 만들어지면서 이 얘네들이 그 산하로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부대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따로 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가가지고 창설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산하 기구로서 들어가게 됐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대, 이제 무력 투쟁의 기반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상하이에는 임시사료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료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발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미주 지역, 미국, 하와이 뭐 그쪽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구미위원부가 설치됐다고 이미 말했었죠.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구미위원부가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독립공채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공채를 통해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미주 지역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중국 지역에서도 했어요. 상하이 이런 지역에서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81쪽에 독립공채부터 해가지고 자료 임시정부의 주요 활동 잘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런 뼈대를 갖추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빠지게 된 사건, 위기에 빠지게 되면서 어떤 이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설명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죠. 크게 외교 노선, 그 다음에 무장투쟁 노선, 이렇게 두 개의 노선이
계속 대립을 하는 양상을 벌이게 되는데 무장투쟁 노선이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이 불만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선 한 발 양보했잖아요. 상하이에다가 지금 임시정부를 차리면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하자고 지금 하는 걸로 밀어줬는데 문제는 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성과가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언제 독립할지 모르겠어. 안 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이런 불만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 뭐냐면은 이미 했던 거예요. 여기 아까 말했지만 1919년 9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한 비판들이 쏟아지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1919년 2월에 이승만이 국제연맹에다가 위임 통치를 청원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이승만이나 미국에 있는 애들이 대한인 국민회, 우리가 저번에 배웠었는데 대한인 국민회가 미주 지역에 만들어졌었죠. 그 이름으로 해서 국제연맹의 파리 강화 회의에 위임 통치 청원을 이제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어쨌든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는 이게 국내나 임시정부로 이 소식이 들어온 게 나중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게 이런 소식이 그때는 우리가 지금같이 뭐 정보화 시대도 아니니까 이 소식이 나중에 들어오게 된 게 이제 안 그래도 비판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뭐요 이거 이런 걸 왜 했지? 라는 비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우선 위임 통치 청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본의 지금 일제 치하에 있는데 일제는 이러한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일제를 몰아내 주시고 국제연맹, 그러니까 국제 좀 힘 있는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치를 위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신에 너희들이 다스려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있는 게 지금 부당하니까는 일본을 몰아내고 그 대신에 너희들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지금 청원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일본 치하에 있었으면은 일본 치하에 있는 거나 저기 국제연맹의 강대국들 치하에 있는 거나 똑같이 우리의 자주권이 상실된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때 당시에 이 위임 통치라는 것이 외교 노선 쪽에서 하나의 방안으로서 많이 제시가 되긴 했지만은 지금 생각해도 좀 그러잖아요. 남의 나라에 이거를 우리가 통치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의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무장투쟁 노선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임시정부의 개편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외교 노선으로 못 가겠다. 우리 좀 더 개편을 해서 무장투쟁 노선을 현실적인 방안을 좀 찾아보자. 실행해보자. 이런 식으로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데 모여서 회의를 열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게 1923년 국민대표회의입니다. 지금 배경 설명이 지금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져 있는데 이 중간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데 수업을 잘 들어야지 이 내용을 압니다. 교과서에도 써져 있긴 하지만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는 아까 말했던 외교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이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이승만의 위임통치 청원 사건이 이게 빵 터지게 이게 들려오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를 논의를 해보자. 이거를 앞으로 임시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개편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의가 바로 국민대표회의다. 그래서 창조파,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파는 아예 우리가 새로운 임시정부를 해체를 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우리가 아예 방향성을 달리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바로 창조파였고
그 다음에 안창호가 중심이 됐던 개조파는 임시정부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조금 임시정부의 조직, 뭔가 좀 그런 체계만 조금 바꾸자라고 했던 게 개조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 신채호는 무장투쟁 노선의 중심이었고 안창호 같은 경우는 외교 노선의 중심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둘이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해봤자 제대로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아예 노선이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결렬이 되게 되고, 당연히 이 결렬이 되게 되면서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무장투쟁 노선을 이제 추구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면서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임시정부의 큰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체제를 변화시키는데 1925년에 이승만을 결국엔 탄핵시킵니다. 너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물러나라. 그래서 2대 대통령을 박은식으로 지명을 해서 박은식이 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국무령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국무령제는 뭐냐면은 내각 책임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각 책임제, 이거는 설명 안 해줘. 일반 사회 다 통합사회 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각이,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시스템 있잖아요. 정치체제. 그러니까 총리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182쪽에 수립, 그 다음에 활동, 개편,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을 빈칸 채우면서 좀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183쪽 보면은 자료 1번에 그 외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시각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서 좀 더 그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은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교과서도 잘 한번 읽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그 다음 시간에 1920년대 항일 무장 독립투쟁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니까 3.1운동 이후에 진행된 국외죠, 사실은. 무장투쟁은 국외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무장투쟁의 전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 그 다음에 국내 민족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